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사이버대학교 임상심리학과 이흥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서라는 거, 자, 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6가지 이 단락으로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정이나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숙제죠. 왜냐고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뭐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리학에서 과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고 또 공부를 했고 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뭐 전달을 했고 알려줬고 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또 우리 모두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기존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쉬워서 그런지 혹은 이제 당연해서 그런지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6꼭지로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라는 바이러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경증적 장애로 우리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신경증적 장애. 자, 또 감정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슬픔. 두 번째는 불안. 세 번째는 분노. 이 3가지를 가지고 같이 또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을 다뤄야만 우리가 치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치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감정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제 그 바이러스와 같아요. 일종의 전염력이 있는 거죠. 옛날에 콜레라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또 옛날에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2020년대라고나 할까요? 그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2m 거리 두기를 해야 됐고, 또 마스크를 반드시 썼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1918년에 에곤 실레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에곤 실레라는 화가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때도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뱃속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 그림은 에곤 실레가 1818년도에 그린 가족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아이는 뱃속의 아기일 거예요. 근데 이 아내와 아기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었고 에곤 실레라는 뛰어난 화가가 3일 있다가 죽었어요.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죽은 거죠. 근데 이 에곤 실레는 따라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 죽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따라 죽었을까요? 아니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냥 따로 죽은 걸까요? 자, 어쨌든 사랑이든 바이러스든 둘 다 전염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곤 실레와 유대를 맺은 이 동생 게리타 실레라는 어떤 동생의 글입니다. 에곤 실레가 동생의 누드화를 가지고서 동생의 누드 모델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둘이 지금 손을 맞잡고 있죠. 자, 이것이 어떤 뭐 형제 간의 사랑이든 혹은 연인적인 사랑이든 간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 사랑에도 사실은 접촉, 전염력이 있죠. 어쩌면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더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지도 못합니다. 왜? 사랑에는 전염, 접촉을 피할 수 없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이 사랑일지도 몰라요. 사랑이 서로에게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이 전염병보다 더 먼저 더 전염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도 전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감정의 한 분류로, 감정의 일종으로 혹은
감정적인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욕망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감정이다. 혹은 감정적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자, 또 사랑만큼 혹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는 게 있죠. 혹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 일상적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런 감정이 있죠. 자, 우리는 그냥 단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해요. 이 그림은 이제 이모티콘이죠. 그래서 단어의 내용 외에도 우리는 뭔가를 전달해야 되고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도나 그림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보내줘야만 그래도 좀 만족스럽죠. 그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이 이모티콘은 고양이, 개, 반려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와도 또 고양이와도 이렇게 감정을 나눕니다. 혹은 고양이, 개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상상해 보면 아마도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워서 서로 감정을 나눈 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양이 아빠도 많고 또 고양이 엄마도 되잖아요. 또 개 엄마도 되고 개 아빠도 됩니다. 맞대. 인간은 동물하고도 감정을 교감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에는 일종의 전염력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직감적으로 느낀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직감이라도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 감정에는 서로 오고 가는 전염력이 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면 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면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가 뇌파가 통하듯이 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인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 그분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하셨냐? 그랬더니 말로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그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굉장히 마술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마술적인 얘기 하냐면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감정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은 50%는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또 50%는 맞을 거예요. 왜죠? 진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환영한다, 저 사람 기분이 어떻다, 내가 하는 걸 알아줄 거다, 막 이런 기대치가 있고 또 실제로 느낌을 우리는 서로 말로 하지 않아도 뭔가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말로 하지 않아도 뭔가 감정으로, 오감으로 오고 가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서로 연인이거나 사랑을 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랬는데 마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또 저 사람 감정을 잘 모르겠다. 혹은 느끼기 싫다. 막 이렇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끝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끝나고 그냥 가족, 패밀리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그 감정이라는 거, 혹은 정서, 다른 말로는 느낌, 기분,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감정을 뜻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심리학에서 감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연구를 했고,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에서 감정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학문적인 정의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리고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좀 더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 하고 다른 거를 찾아봤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눈에 띄인 게 그 이창동 감독의 그 시라는 영화입니다. 2010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명작인데요. 이 시라는 영화를 보면 시인이 되기를 꿈꾸는 이제 미자라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손자 하나를 데리고 키우고 사는데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순수한 여자고,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시 낭송 모임, 시를 공부하는 모임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 낭송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시는 무엇이죠? 자, 시는 과연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대답들이 돌아오냐면은, 신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신은 느끼는 거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와요. 자, 신은 느끼는 거다. 자, 느낌, 감정이죠. 신은 감정에 대한 울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자가 나도 느끼는 건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시인을 못 쓰거나 시인이 못 될까요? 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과연 아름다움이라는 건 뭔가, 또 느낌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왜 우리 시인이 못 될까? 막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머선 모임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기교가 아니다. 예술은 감정의 구현물이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만인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술은 굉장히 쉽죠? 예술은 그냥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고, 감정이 호소하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건 그냥 감정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외 모든 설명을 거기에다 뭔가 덧붙여서 뭐 평론을 한다든지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평론가나 이런 큐레이터의 설명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술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말로 하지 않아도 잘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말로 하면 더 어려워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정의를 찾아봤고, 또 감정이라는 게 뭔지를 그 기원으로 한번 내려갔습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풀려면 더 설명을 하고 뭘 하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서라는 것에, 감정이라는 것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자, 그 라틴어의 그 이모비어, 이모투스, 이모비어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이모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모션이 어디서 출발하니까 이모비어, 이모터스, 이모비오 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 라틴의 어원은 여기서부터 하는 것은 to stir up. 자, 그러니까 이제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일어선다, 그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성시키는 거,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move, 자, 움직이는 거죠. 꿈틀거리고 뭔가 움직여요. 그래서 나를 흔들리는 게 만드는 거, 막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종합하면 뭔가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 혹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같은 것이겠죠. 또 한문에서도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뜻의 뜻정자, 그리고 서자는 이제 실마리 이 서, 혹은 나머지 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은 다 아시죠? 정은 마음의 작용 혹은 뜻을 가리키는데, 그 외에도 이제 거짓이 없는 그대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거,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고 의식이 있으니까 머리로는 이성을 식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기도 해요. 누구에게? 너에게, 나 자신에게도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은 그거는 의식적 거짓말이 되는 거고,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걸 모르면 그거는 방어기제가 될 수 있어. 근데 이 안은 속이지 못하죠. 거짓이 없으려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서자라는 뜻에는 실마리, 실타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타래에 있는 한 가닥의 실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실타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뭔가가 뽑아져 나옵니다. 일종의 숙제 같은 거예요. 실타래가 계속 뽑아져 나오고, 그걸 보면 내 마음의 진짜를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실타래. 또 감정이라는 한문의 영어로 찾아보면 느낄감, 꼭 한할감라는 뜻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은 마음심자, 그래서 마음심장이라는 뜻이 뜻하고, 함이라는 혹은 감이라는 것이 이제 결합이 된 단어이다. 여기서 감자라는 것은요. 이때 감은 입구자와 무기무자, 혹은 이제 무기술자, 혹은 통틀어 모두라는 술자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해 보면 모두 남김없이 모조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입으로 드러나는 거, 혹은 말하는 것이, 자, 여기서 모두 남김없이 모조리 새어나오는 거, 혹은 이제 온몸으로 말하는 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기원을 뜯어보면 오히려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뭔가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이라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이제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 자, 이 뜻을 종합을 해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그 나를 진짜 이해하는 단초가 되는 것, 그 시작점이 되는 것, 혹은 타인을 진짜로 이해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왜? 거짓이 없는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나의 감정을 진짜로 들여다보면 거기 어떤 감정들이 보이고 그게 진짜라는 거. 그리고 이런 감정은 안에서 흘러나오죠. 물론 대상이 자극을 하기도 해요. 대상이 있어야지만 감정이 흘러나오니까. 근데 우선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 또 나를 흔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감정과 동일시가 되죠. 동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느껴요. 하지만 이게 내 것으로 느끼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왜죠?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을련하고 흘러납니다. 나는 걸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감정은 그냥 그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인간은 근데 그걸 내가 움직인 거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오히려 나라는 거 혹은 셀프, 자라는 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만드는 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숨길 수 없다라는 거, 혹은 이제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몸으로, 오감으로 새어나옵니다. 자, 이건 좋기도 하지만 상당히 또 나쁘기도 합니다. 왜죠? 인간이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 예를 들어 불안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뭐 짜증이 난다든지, 뭐 이런 거 경험하기 싫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어떤 방어기제, 회피가 작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억압과 같은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데 이게 감정의 경우에 제대로 작동을 할까 하는 경우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이 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매력적인, 몸이 좋은, 매력적인 이성을 보게 됐다고 쳐요. 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 앞에서 이렇게 뭐 어깨를 쫙 펴고 멋있게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배가 늘어지죠. 지금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은 또 이성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가로를 제가 비워놨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사람들은 몇 초 만에 이성이 매력적인지, 아니면 내가 호감을 몇 초 만에 느끼는지, 이게 몇 초일까요? 그때 몇 초 만에 우리는 호감, 매력을 알아차릴까요? 자, 연구에 의하면 이 시간은 0.013초예요. 자, 1초도 아닙니다. 0.1초도 아니에요. 0.013초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모조리 그냥 가서 감지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려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찰나와 같은 순간이죠. 네? 근데 반면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한번 공란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은 0.2초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1초가 안 되죠. 땡땡땡땡, 저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하는 순간은 우리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그러고 나중에 그 매력을 느낀 사람하고 뭐 이야기를 한다, 미팅을 한다. 자, 이것들은 그냥 후속 작업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갭이 발생을 합니다. 몸이 알아차리는 시간은 0.31초. 근데 의식적으로 뭔가 전두 피질까지 올라와서 알아차리는 시간은 0.2초. 여기에도 갭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몸이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도 의식과 무의식에 혹은 전의식에 갭이 발생할 수 이제 있어요. 이렇게 감정은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은 고흐의 이제 오수, 이제 낮잠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림이고, 이제 저도 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오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쓸쓸하기도 합니다. 뭔가 모를 어떤 그 불안이 느껴지기도 해요. 편안하면서도 쓸쓸한 혹은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혹은 그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게 몇 초 사이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머셋 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예술은 그냥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그냥 쉽게 알아들어. 그래서 언어로 하는 설명들, 그래서 뭐 전문가가 하는 것, 큐레이터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렵고, 뭐 그럴 수 있죠. 알아듣기 어렵고, 그리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자, 또 하나의 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승자라는 시인의 이제 기억하라는 시예요. 자, 기억하는가? 우리가 처음 만나던 그날, 환희처럼 슬픔처럼 올해 큰 물이 내리던 그날 내가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평생을 뒤척였다. 자,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한데 자, 이 최승자 시인의 시에서는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처음 만나던 그날 이 만남,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다. 이별,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남과 상실, 이런 헤어짐이 교차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환희와 슬픔, 전혀 상반된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즐거움, 환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만남과 이별, 상실에 대기하면서 환희와 슬픔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끌어들여. 근데 이 시의 백미는 그 전화와 평생입니다. 전화라는 것은 그냥 사건이죠. 전화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에 불과한데 이 사건은 뭘 얘기를 하죠? 자, 이별, 상실, 헤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전화하지 않았어. 이건 끝났다는 거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어디로 건너뛰느냐? 평생이라는 단어로 건너뛰죠. 평생을 뒤척였다. 평생을 잠을 못 자합니다. 그래서 전화하지 않았던 사소한 사건 때문에 평생을 뒤척이는 그런 건너뛰임이 이 시에 웅장한 병미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전화라는 단어와 평생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은 이 시의 울림이 없어질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즐거움과 상실, 즐거움과 슬픔을 어떻게 맛보았는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소설이 이야기, 스토리를 주제로 한다면 시나 음악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앞에선 그림처럼 그림, 시, 음악은 어쩌면 감정의 떨림, 울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나 음악은 뭐 스토리를 굉장히 압축시켜 놓죠.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길게 느리지 않습니다. 소설은 길게 느리지만 시는 그것을 압축을 시켜. 어떻게 하나의 순간, 짧은 문장으로 압축을 시켜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순간에 혹은 평생의 떨림, 울림 같은 것들이 잠겨 있죠. 그래서 감정은 자, 이렇게 어떤 떨림, 울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이 울림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리고 울리고 새어나오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감정이라는 게 되게 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에게 약간의 심리학적인 어떤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이라는 것을 그림이나 예술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자, 그럼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에크만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연구를 했느냐? 자, 얼굴 표정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감정을 이제 그 얼굴 표정에 몸으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표정입니다. 표정.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을 숨기고자 한다면 고개를 돌리든지 아니면 이제 가면을 써야 될 거예요. 마스킹. 몸 하는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가짜로 뭔가 표정을 만들어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 가짜로 만들다는 걸 또 사람들이 금방 또 알아차릴 수 있어. 그래서 감정은 사실은 속이기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뭔가 한쪽에서 저 사람이 우는 척해도 한쪽이 깨름직한 거죠. 그래서 감정을 얼굴 표정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6가지 기본 정서가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첫 번째는 즐거움, 해피. 두 번째는 슬픔. 세 번째는 fear, 두려움, 혹은 불안, 혹은 공포. 네 번째는 anger, 분노, 혹은 화. 자, 다섯 번째는 surprise, 놀라는 거죠. 네? 자, 여섯 번째는 disgust, 혐오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게, 눈매이 찡그리게 됩니다. 자, 이 6가지가 인간이 타고난 기본 정서예요. 그래서 자극만 주어지면 6가지 기본 정서는 어릴 때 금방 발달을 합니다. 물론 나머지 감정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인간이 많이 갖고 타는 고등 정서들도 뭐 있습니다. 뭐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은 뭔가 학습이 필요한, 발달에 필요한 어떤 고등 정서에 속할 거예요. 근데 이 6가지 정서는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자, 즉 인간 몸에 뇌에 내장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왜 예를 들어서 행복 같은 거, 즐거운 건 왜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혐오감, 서플라이즈 같은 것들, 놀라는 거, 혐오감이 어떻게 감정에 속하지?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크게 분류를 해보면 해피는 긍정 정서, 좋은 정서에 속하잖아요. 근데 좋은 정서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류를 따지면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혹은 나쁜 정서, 혹은 우리가 이제 부적 정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적 정서죠? 인간이 이런 거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현상학적 측면에서 부적 정서라고 부르고, 인간이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는 그냥 긍정 정서라고 부를 뿐이. 근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우리 한번 더 같이 왜 이렇게 분화가 됐는지는 좀 더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정서가 혹은 감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인간 세계에 나타났을까? 인간에게 발달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감정이 필요하죠? 도대체? 뭐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또 인간만큼 분화된 정서가 없는 존재도 많습니다. 생명체에는. 그래서 진화심리학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감정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미데스와 투비라는 유명한 그런 진화심리학자들이 이제 묘들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들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제 이게 탁탁탁 필요한 적응상에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한다 보면 컴퓨터도 필요하고 뭐 노트북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문제에 당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에게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혹은 뭐 입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시스템이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 모듈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모듈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듈은 이제 상위 신경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벨, 이게 감정을 저급한 것으로 지금까지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상위, 하이 레벨에 있는 프로그램이죠, 인간. 왜 상위 신경일까? 이게 우리가 감정이 작동하는 순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대개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 적응상의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뭐 원시인들이 호랑이를 만났다고 칩시다. 혹은 무진하다가 이제 뱀을 만났다고 쳐요.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자, 발생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생존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정이 작동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 위협 상황에서는 불안, 공포, 두려움이 작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모듈은 이게 정지가 돼버려요. 방해되는 하위 경로는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죠.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막 배가 고파? 그래서 먹는 프로그램, 먹는 모듈이 중지가 돼버리죠. 혹은 친구랑 놀고 있었어. 이때 놀이 모듈은 또 중지가 돼버려요. 또 애인이랑 놀고 있는데 이때
그 연인하고 같이 러브하는 러브 시스템은 또 이렇게 다운이 돼버려요. 대신에 뭐가 활성화되죠? 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활성화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 뭐 싸우는 거, 막 이런 프로그램은 또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걸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감정은 이렇게 우리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성에 도움이 되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컨트롤하는 일종의 하이레벨 프로그램.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을 그냥 당연한 거고, 뭐 이제 하위로. 자, 서양 역사에서 감정은 열등한 것이고, 이성은 우월한 것이고, 자, 그런 식으로 진보를 해왔거든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뒤집어진 겁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어렵고, 하이레벨의 컨트롤일 수도 이제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감정은 이 세 가지 체계의 동력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아까 제가 이제 뱀이나 호랑이 만날 때 얘기했잖아요. 나쁜 놈 만나면 도망가야죠. 여러분들이 좋다고 헤헤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활력을 추구하는 거. 우리는 즐거운 걸 좋아하죠. 자, 그래서 즐거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뭐 무슨 이유예요? 공부보다는요.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좀 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를 보는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즐겁기 위한 겁니다. 즉 어떤 활력,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 즐거움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먹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아니면 노는 프로그램, 뭐 게임, 뭐 이런 게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 프로그램은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할 때. 그 사실은 공부는 지겹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하라고 자꾸 이렇게 억압을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진화했다? 라는 건 그냥 뻥이거나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 뭐 저도 옛날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소싱, 진정, 예. 그리고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한 건 싫잖아요. 무서운 건 싫습니다. 안전한 것이 좋아. 진정. 그러니까 나를 좀 달래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뭐 5일까지는 5일은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주말에는 그래도 쉬어야죠. 저 늦잠도 자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나를 좀 진정시키고 달래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연인을 만나고 즐겁게 놀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나를 좀 보듬어주고 자상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듬어주고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사실 이제 엄마가 주로 하는 일도 애를 공부하자고 잡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아이를 달래주고 먹여주고 또 먹여주는 것보다 기본적인 아이를 이제 잘 보듬어주고 달래줄 수 있는 거. 사실은 이게 이제 엄마의 주로 역할이고 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주로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게 애착착의 기본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감정은 그러니까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또 삶의 즐거움, 활력을 추구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진정,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 이렇게 커다란 상위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열등하거나 당연한 게 아니죠. 삶의 번성, 그다음에 생존, 번성에 기여하는 커다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감정에 대해서 또 감정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개와 늑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저기 개가 있고, 자 한쪽에는 이제 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선조가 조상이 늑대라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개와 늑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와 늑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자, 심리학자들하고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와 늑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개는 늑대하고 다르게 그렇게 무표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 표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표정은 바로 감정 전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동물 중에 존재 중에서 가장 다양한 표정을 짓는 존재는 누굴까요? 자, 당연히 첫 번째는 인간. 퍼스트는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자, 두 번째는 침팬지.
자, 영장류적. 그리고 세 번째가 강아지, 개예요. 그러니까 개는요, 늑대하고 다르게 인간과 같이 살면서 뭔가 인간의 행동, 하는 방식, 얼굴 표정을 이렇게 모방하도록, 미믹, 자, 미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걸 모방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인간과 교감을 하도록 진화한 것이고, 자,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강아지나 보면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교감하도록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인간과 함께 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되면은 이렇게 감정을 주고받고, 뭔가 교감하고 이런 일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개한테도 일어나고 연인에게도 일어나고 나한테도 일어납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정서심리 특강에서는 첫 번째,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전염력이 있다. 또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뭔지, 뭐 시와 예술, 기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감정을 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 정서가 뭐가 있고, 또 감정이 왜 진화하고, 어떻게 중요한지, 지금까지 감정을 되게 열등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우리의 생존, 번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발달하고 진화하게 된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임상심리학과에서 마련한 정서심리 특강의 첫 번째 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